안녕하세요. 숙명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 8강에서는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번째 강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7강에서는 어떤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라든지 그 기술을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사회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특성의 어떤 첫 번째 특징으로 보면 정서지각의 결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서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정서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서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표정을 인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의 정확한 인식은 또래 관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ADHD 아이들은 드러나는 감정, 이렇게 표정에서 보여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비언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감정, 즉 정서적인 지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래에게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정 인식은 세부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눈꼬리가 올라갔는지 입이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 역시 되게 세부적인 관찰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분노, 슬픔, 행복, 혐오와 같은 감정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세부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에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캐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ADHD 아이들의 정서지각 결핍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지각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각 결핍을 갖고 있는 ADHD 아이들에게는 정서지각의 결핍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지각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뇌의 문제, 그 뇌의 지각의 문제인 건데 그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은 정서지각에서도 어려움이 볼 수도 있고 또 뇌 영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측두엽과 두정엽, 또 기저획을 포함한 다양한 뇌 영역은 얼굴 표정 인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방구에 기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감정 자극 평가 능력 손상과 반응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서 얼굴 표정 인식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지각이 잘 안 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서적인 지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요. 이 놀이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 놀이를 통하여서 친구의 정서적인 상태를 식별하고 친구의 관점에서 역할을 맡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놀이 과정을 촬영해 보는 것도 새로운 어떤 어,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엄마가 아이가 느꼈을 만한 감정에 대해서 읽어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와 놀이를 하면서 아 그래 너가 지금 되게 기분이 나빴겠다. 아니면 되게 속상했겠다. 너가 열심히 이것들을 쌓으려고 했는데 잘 안 쌓아지니까 되게 짜증이 났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느꼈을 만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할 때 아이가 내가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이 되게 짜증나는 감정이구나. 되게 화가 나는 감정이구나. 되게 속상한 감정이구나. 되게 슬픈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를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감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ADHD는 또래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들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놀이에서 차례를 정해야 될 때 뒤로 밀려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 같이 내가 먼저 하고 싶지만 나의 욕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과 또는 또래와 같이 협동을 요하는 과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어떤 실행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에 맺는 것들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일에서는 내가 전부 다 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게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양보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다른 어떤 영역의 발달보다 많은 양과 또 다양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만 포함된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들이 사회성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많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다양한 또래 친구들과 놀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발달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되겠죠. 그런데 ADHD 아이들은 그들의 행동적인 특성, 어떻게 산만하다든지 과잉 행동을 보인다든지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경험적 제한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실컷 노는 것들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성 발달의 저해 원인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ADHD의 행동 특징으로 사회적 환경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고, 그러니까 뭐 반에서 반장을 하게 되거나 무슨 어떤 그룹에서 협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협동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사회적 환경에 참여가 적고 기회가 적고 참여하였더라도 이탈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룹을 하더라도 그 그룹에 계속 끝까지 남아 있어서 무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보거나 듣거나 그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경우라면 그 그룹에서 어떻게 그 그룹 활동이 이루어져 가는지 친구들과 같이 협동으로 무언가 해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 제한보다 ADHD를 위한 환경을 다시 재구조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때로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구조화하여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사회적 관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잘 터득하고 경험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실의 상황이라면 선생님의 권한하에 그 아이에게 반장을 해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그룹에서 뭐 그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도록 해서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또는 그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이탈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 재구조화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놀이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그림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지만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든지 그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너랑 같이 하고 싶다. 우리 이거 같이 갖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놀이의 친구를 초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친구를 놀이에 초대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거 가지고 놀래?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나름 그 안에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놀이에 다른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도 그 놀이에 놀고 싶어서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얼음땡 하고 싶어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미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놀기를 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볼 때 어느 시점에 물어봐야 되는지,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걸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면 같이 어울려 노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막 아이들이 얼음땡 하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도 할래!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상황이 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끼어들어도 될 만한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 네, 그런 것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놀이의 친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혼자서 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보드게임을 보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놀이에 다른 친구를 초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같이 놀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 싶으면 첫 번째, 같이 놀고 싶은 친구에게 그걸 들고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가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다가온다는 것들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걔가 아까 보았죠. 아까 이 아이가 다른 거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이 보드게임을 들고 온 이 친구가, 이 아이가 다가오니까 그것들을 알아차려줬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또는 뭐 이야기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같이 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나랑 같이 이거 가지고 놀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물어볼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놀이를 할지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야 이 놀이 어떤 놀이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보드게임 가지고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놀이를 초대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얘기를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와 어울려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은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놀이에 다른 친구를 초대할 때 예를 들면 이 제스처 게임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부모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한 아동이 예를 들어서 화난 표정을 지으면 다른 아동이 그 표정을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게임 하자, 이거 같이 하자, 나랑 이거 게임 하자 이렇게 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얘들아 뭐 엄마가 우리 이거 같이 재밌는 게임 이거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엄마가 주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주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표정을 추측하게 하고 더 많은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것.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일 것 같은지 맞추는 방법을 취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서 아이와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이의 놀이를 초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벽에 있는 거울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또 교사가 다른 아동의 얼굴 표정을 지어 교사나 엄마가 또 다른 아동의 얼굴 표정을 지어 거울에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ADHD 아이들에게 얼굴 표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것 같은지, 화난 것 같은지, 불안한 것 같은지, 무서운 것 같은지, 싫은 것 같은지.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표정을 지어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래서 아이들의 표정을 캐치할 수 있도록, 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친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자아이와 이 남자아이가 공 갖고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나도 저 친구들이랑 같이 공 가지고 놀고 싶어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면 놀고 있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즐겁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지, 이 공을 들고 있는 이 여자아이와 이 남자아이가 공 가지고 서로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가서 나도 놀래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개입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인 언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지 아니면 계속 공을 주고 받다가 또는 얼음땡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놀이가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잠깐 이렇게 하다가 멈추었다면 그때 다가가는 거죠. 그때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법으로는 같이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나도 같이 놀아도 돼? 나도 이거 해도 돼?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그걸 좋아,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좋아하면 같이 놀겠죠. 잘못된 방법으로는 내가 그걸 가지고 놀고 싶어, 나도 공놀이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친구가 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같이 놀자, 나도 이거 같이 놀자 하면서 공을 뺏는 것들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만약 친구가 같이 놀기를 거절했다. 모든 친구가 다 같이 놀자고 했는데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같이 놀기를 거절했다면 같이 놀 다른 친구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같이 놀아. 지금은 안 돼. 우리끼리 놀기로 했어. 그러면 같이 놀 다른 친구를 아쉽지만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당했는데도 놀고 싶다고 공 뺏는 거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놀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물어보는 거죠. 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싫어라고 얘기했음에도 공을 빼앗아 놀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이와 약속을 깬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러는 와중에 약속을 지키는 것들이 왜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킬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약속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속, 집에서 지켜야 되는 너무 많은 약속을 하는 것들은 아이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와 노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게임 중에 규칙 지키는 거, 또 허락받고 친구의 물건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이거 지킬만 한데 만만한데 여겨지는 약속부터 실행하고 잘 지켜졌을 때 칭찬하도록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만만하다고 여겨질 만한 약속은 구체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나 한 번, 너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고 하는 어떤 게임의 규칙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회성 기술에서는 앞서 보았던 것들 외에도 많은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이 일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체득되고 배우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거를 당연히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마저 ADHD 아이들은 가능한지 의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진짜 이게 얘는 이거 알고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나?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매일 아동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찰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이걸 가능한 건지 못한 건지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모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인위적으로 놀이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놀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링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연출하고 연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놀이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 아이가 그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라든지 방법을 익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양육 환경 수정을 위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7강에서 우리 아이의 사회적인 행동과 양육자에 대한 어떤 관찰 특성, 사회적 기술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들을 했다면 이후에 아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양육자 또는 교사가 스스로 질문을 하여 보고 아동의 환경 수정을 위해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꾸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약물, 훈육 스타일, 양육 방식, 대인 환경, 기타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부모나 교사가 가르쳐야 될 대체 행동 영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불쾌 감정 표현 언어, 두 번째, 불쾌 감정 표현 행동, 세 번째, 유쾌 감정 표현 언어, 네 번째, 유쾌 감정 표현 행동, 다섯 번째, 기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당신이 필요로 하는 중재 영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언어적인 제한, 두 번째, 비언어적인 제한, 세 번째, 언어적인 체벌, 네 번째, 비언어적인 체벌, 다섯 번째, 기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문제에서도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집에서 또는 밖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 두 번째, 집에서 또는 밖에서 보이는 문제 언어, 세 번째, 또래 또는 어른에게 보이는 문제 행동, 네 번째, 또래 또는 어른에게 보이는 문제 언어, 다섯 번째, 기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지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첫 번째, 정서적인 지지, 두 번째, 발전적 행동 지지, 이렇게 세우는 말이죠. 세 번째는 훈육 행동, 자, 여섯 번째, 문제 예방을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정서적인 자원, 두 번째, 지지적 언어, 세 번째, 일관된 양육 태도, 네 번째, 흡족한 욕구 해결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강에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기 위한 어떤 행동 관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양육 환경을 수정할 때 수정하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평가,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